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0월 27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이번 주 진짜 전 세계적인 큰 이벤트가 많습니다. 에이펙도 있고요. 또 한중, 한미,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FOMC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슈퍼위크인데 그 시작을 4,000피로 열게 됐어요. 네, 이게 사전에 다 반영된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 CPI 조금 이제 낮게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급등하면서 끝나서 우리나라까지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닉페이도 네. 오늘 2.5% 가량 상승해서 이제 5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4,000피, 코스닥도 이제 거의 900 넘고요. 그래서 상승세를 계속 고점 넘어서 계속 매수를 해야 되는 분위기로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기운이 계속 좀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바깥 날씨는 추운데 증시가 너무 뜨겁습니다. 예. 지금 시장 위치 어느 정도인 걸까요? 그렇죠. 이게 진짜 뜨겁죠. 너무 뜨겁습니다. 일자로 올라가, 일자로. 일자로 올라가는 차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코스피. 네. 지수가 일자로 올라갈 수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그러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 시장만 이럴 것 같으면 뭔가 이상하다. 이거 믿어도 되나 하는데 아니 지금 앞서 소개하신 것처럼 니케이도 그냥 이게 5만 500이 넘네요. 네, 5만 500이에요. 니케이도 2.48%. 네. 뭐 중국도 아니 지금 CNBC 대분 기사가 중국의 인더스트리얼 프로핏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 분야 쪽에서의 산업 생산. 인더스트리얼 아웃풋이 아니고 프로핏이니까 프라핏. 예, 전반적으로 산업 이익들이 수익들이. 9월에 21.6%나 올랐대요. 중국 지표는 뭐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니, 뭐 관세가 어떻고 뭐 이러는 와중에 이익이 21.6%나 올라요. 9월에. 뭐 그런 시기죠. 지금 뭐 지수선물 흐름 봐서는 미국도 오늘 밤 갈 것 같고, 금은 오히려 이 와중에 좀 빠져주고 있고, 그 대신 코인은 가고 있고, 달러도 조금은 환율은 좀 낮아지고 이러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잘 가도 되나 싶어서 방송 준비하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첫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 나스닥보다도 요새는 S&P 500을 한번 보시죠. 지금 우선은 여기서 데일리 차트 보시면 지난 주말에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경신했고, 자, 제가 지금 월간 차트에서 이 부분 먼저 한번 보시죠. 회색 막대 부분. 이게 이제 2009년 3월에 666.79, 그냥 666포인트, 그 기분도 안 좋은 숫자, 666포인트에서 이게 코로나 오기 전에 한번 쿵 무너지기 전에 고점까지 3,393까지 내달리네요. 11년 동안에. 11년 동안에 400%좀 넘었습니다. 11년 동안에 한 4배 올랐다는 얘기죠. 지수가. 자, 그러고 나서 코로나 때 이 2,192까지 밀렸던 게 4818까지 1년 10개월 만에 120%가 올랐어요. 대단하죠. 1년 10개월 만에 120% 올랐는데 지금 이번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번 조정받고 코로나 랠리 조정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거 3년 동안에 코로나 때 지수가 1년 채 2년도 안 돼서 120% 올랐는데 지금 3년 동안에 지난 주말 현재로서는 95%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팬데믹 랠리, 코로나 랠리에 비교하면 지금 이거 버블이라고 하긴 좀 억울하다. 뭐 실적들 다 좋다 그러고 있고 지금 AI 그러고 있고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그걸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꾸 뭐 어떤 기술적으로 과매수다, 이익이 크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기엔 그렇다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지난 주말까지 해서 보니까 금융위기 이후 아까 미국은 11년간이었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2018년부터 조금 이렇게 사실상 코로나 충격 받을 때까지 계속 좀 흘러내립니다. 요때 한 뭐 9년 남짓
이 동안에 892포인트에서 2607까지 가면서 한 192%. 자, 그다음에 코로나 때 아까 미국은 어떻게 1년 10개월, 우리는 조금 일찍 너무 급하게 가다가 좀 빠졌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미국보다 더 강합니다. 미국 120, 우리는 130% 지수가. 그래서 3,300 우리 그때 구경했었습니다. 고점이 3,316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훅 한 다음에 그러면은 코너랠리 조정 끝난 이후로 지금까지 3년 동안에 85% 우리 보기에는 뭐 정신없는데 숫자로만 대들 것 같으면은 그거 합니다. 그러니 이때 대비 아직까지 버블이라 하기도 그렇고 개인들 자꾸 팔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 개인발 포모도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큰 장의 초입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까지도 주장해도 할 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제 쫓아갈 수 없는 장이 돼버렸어요. 도저히 이 과열 상태를 이제 좀 쉬어가야지 하는 게 안 통하는 그런 장이 돼버리고 이 엄청난 채널을 그냥 열어버리는 거 보세요. 이 상황까지 왔죠? 일간으로 한번 보시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때가 4월 9일 날 우리가 이제 바닥 찍고 4월 2일 날 상호간세 했다가 그냥 한 일주일 만에 90일 유예 중국하고 이런 얘기 나오면서 첫 타코가 나온 이후로 이렇게 했고 여기는 이제 우리 6월 4일 대선 이후 대선 결과 나온 이후로 또 이렇게 해서 한참 여기 3,200, 3,300 근방에서 조정받다가 요것도 한번 날아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오늘 12시 현재인데 오늘도 개보 출발해서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전 세계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금년 들어서 보세요. 금년 들어서 아까 12시 무렵에 우리 지금 64.27%입니다. 코스피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0%밖에 안 돼요. 그 잘 나간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그렇게 해서 나스닥이고 뭐고 저 뒤로 해갖고 원래는 이렇습니다. 최근 1년을 따져도 그렇고 한 2년을 따져도 그동안에 부진했던 걸 갖다가 상당히 2년이나 3년으로 가면 1등은 아니지만 꽤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죠. 물론 여기서 뭐 거래량 다이버전스 어쩌고 무슨 뭐 과열 지금은 극할 때가 아닌 것 같네요. 자꾸 그러다가는 뭐 그래 돼 버리니까 이 상황이죠. 삼성전자 한번 보니까 이런 날이 오네요. 이 월간 차트 보세요. 오늘 이때 2020년 12월 달에도 한번 월간으로 21.44% 올랐는데 이번에 상승률로 따지면은 그때만한 장이 이번 10월에 섰습니다. 아직 지금 며칠 더 남았으니까 이거 기록 경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얘는 지금 아직 RSI 같은 경우에 월간 차트상에 요 과매수를 나타내는 70 이상이 있는 노란 어떤 경고 표시등도 아직 안 켜졌고 이건 뭐 발은 완전 허공에 떴죠. 이평선하고 좀 붙어서 가주는 게 좋겠는데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때하고는 약간 느낌은 다르죠. 실적도 받쳐주고 앞으로 무슨 뭐 한 몇 년은 다들 지금 반도체 줄 세워놓고 받아가라 할 것 같아요. 현찰 가져와 이러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얘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인데 월간 차트입니다. 얘가 지금 고점 30만 7천 원입니다만 이거 5대1로 주식 분할까지 했으니까 액면 분할까지 했으니까 이거 150만 원 넘게 갔던 그 주식인데 요거 지금 한 달 만에 더블 났어요. 한 달 만에 더블이 났는데 이 최고점 대비로는 아직도 마이너스 70%입니다.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데일리 날아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 지금 여기는 분명 뭐랄까요? 좀 그것도 있죠. 어떤 일부 섹터와 종목에 있어서는 다소 과열 기미 내지는 뭔가 큰 손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 하는 느낌은 듭니다. 드는데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일본 뭐도 할 것 없이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서 오늘은 이거는 뭔가 좀 배경이 있다 싶어서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까 싶습니다. 네.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돈이죠, 뭐. 유동성. 유동성. 네. 지난주에도 계속 유동성 그 말씀 한번 드렸죠. 주셨었죠. 그 말씀의 연장, 그 드리는 말씀의 연장이고 이 차트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 2008년 뭐 금융위기 그 무렵부터 해서 제일 위에는 중국입니다.
이 M2예요, M2.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화량, 광의 통화량. 미국 살짝 좀 줄어드는 것 같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또 다시 늘고 있고 이걸 갖다가 중국이 하도 급하게 올라가서 이 그래프가 조금 완만해 보입니다만 미국도 나름대로 볼 것 같으면 꽤나 급하게 올라가고 있죠. 코로나 때 이제 이렇게 올라오던 여기서 이게 기울기가 한번 바뀌는 게 2020년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유도 그렇고 죄송해요. 지금 코로나가 오신 거 아니죠? 아니요. 우리 스튜디오에 먼지가 너무 많아요. 저 환절기다 보니까.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시죠. 돈은 계속 급속하게 불어날 것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믿음입니다. 자, 이 국가 지도자들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돈 푸는 거에 대해서 어떤 조심할 만한 거기에 대해서 경계감을 갖고 표명하는 사람 없죠.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돈 푸는 거에 대해서 저금리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합니다. 중국도 계속 풀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이 추세가 바뀌지 않으리라 봅니다. 자, 여기 그리고 다카이치도 일본 총리도 제2의 아베를 노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지금 어떻게 되죠? 이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여기가 뭐 법조인 출신입니다만 금융업계에서도 꽤나 오래 있었고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을 제조업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자꾸 무슨 금융 쪽으로 뭘 해보자 하는 건데 여기는 재정 준치 갖다 제일 먼저 허물었잖아요. 근데 이 여기 보시면은 독일이랑 유럽만 네. 재정 중식 지켜가지고 혼자 안 찍어서 저기 밑에 바보처럼 있잖아요. 뭐 그렇게 되는 주도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찍으련다 막 이게 이제 이유가 하는 일이고 네. 이제 그걸 국방비에 쓰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연초 같은 경우 이제 독일도 되게 잘 나가고 유럽도 되게 잘 나갔었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핫하게 여기에 안 그려져 있지만 우리나라가 예. 어디 있을까? 뭐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요 슬라이드에서 요 부분만 왜 그러면 여기 시 주석하고 다카이치 총리 다 옆에다가 장윤샤하고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의 사진을 넣었나 하면은 지금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중국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도 이번에 사중전야를 거치면서 보니까 시진핑 1인 체제에는 약간 균열이 온 것 같아요. 적어도 군권만큼은 이 장윤샤 이쪽이 가져간 것 같고 여기는 킹메이커가 아수다로니까 앞에 전면에 나서 있기는 다카이치라고 하겠습니다만 아수다로 여기 참 총리도 했고 재무상도 했고 정말 노예한 정치인인데 이 면면들을 볼 때 돈은 앞으로 계속 공급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이고 요거 뭐 미국의 국가부채 38조 달러 돌파했다고 지난주 잠시 화제가 됐습니다. 화제가 됐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어제 저녁에 보니까 38조도 이미 넘어서 가지고 38조 뭐 337억 달러 이거 무슨 저기 주유소 기름 넣을 때 그거보다 더 빨리 올라갑니다 이거 굉장히 팽팽팽팽 거리면서 올라가는데 그래프도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서는 뭐 제목을 바퀴벌레일까 흰개미일까 우리 저 수요일 날 아침에 나오신 송재경 대표가 했는 말이 바퀴벌레는 아닌 것 같고 제이미 다이먼이 말했던 바퀴벌레는 아닌 것 같고 바퀴벌레는 오늘은 이걸 가져온 거는 바퀴벌레 이거는 아직까지는 생각보다는 쉬워요. 한번 칙 뿌리면 가더라고요. 가고 송재경 대표가 그때 바퀴벌레냐 흰벌레냐 얘기를 했던 거는 어떤 재정 적자의 문제 그리고 은행권에 있는 부실 채권의 문제, 섀도우 뱅킹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우리가 정 답답하면 같이 살 수 있는 정도의 바퀴벌레인지 아니면 이 흰개미 그야말로 목재 건축물을 쥐약이죠. 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쪽인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가운데에 묻어 가고 있고 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의 M2 증가율 전부 돈 찍어내고 있으니 돈 말고는 다 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브리띵 랠리입니다. 그런 식이고 자 또 하나 우리도 한번 마찬가지 그동안에 했는데 이렇게 우리 8월까지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수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한 440조 8,620억 이렇게 M2가 통계적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하는 자료 중에 보면은 M2나 증가율, M2 절대량이나 증가율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금융기관 유동성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동성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거의 뭐 하루에 1조씩이다 이런 얘기도 돌릴 정도로 그런 식이고 이것도 한번 우리 국내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한 달 전 기사이긴 합니다만 이런 얘기는 계속 돌고 있죠. 차이나머니가
우리 국채도 주식도 부동산도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계속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그런 상황이고. 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전 세계적으로 전부 자산시장 에브리싱 랠리 우선은 돈의 문제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에 결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돈 말고 뭐라도 붙들고 있자. 근데 지금 솔직히 지금 보여주신 M2 차트를 보면 뭐 옛날에도 올랐고 지금도 올랐는데 왜 지금 올라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 예, 지금 과거로 쭉 돌려서 보시면은 예.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유동성 랠리도 저도 무조건 동의를 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계속 올라갔었지 언제 안 올라간 적이 언제 있었냐. 안 올라간 적이 그런- 있냐. 안 올라간 적이 있냐. 근데 과거에는 왜 주식 하나도 안 오르다가 이제 오르니까 자꾸 유동성이라 그러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결국 양극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양극화를 하시면 어차피 돈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있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없는 네. 사람은 없어졌어요. 근데 있는 사람은 너무 많잖아요. 많으니까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MT가 뿌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자산으로 더 모일 수밖에 없고 유동성이 한정돼 있으니까 투자 네. 자산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 양극화가 제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미국도 결국 양극화 얘기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네. 이걸 유동성으로 해석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뭐 옛날에 안 늘었어? 그러니까 지금도 차트를 보다 보면 계속 늘었어요. 근데 그때는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안 했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세부 그 조금 마이크로하게 들어가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401k 돈도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돼 있고, 네. 그 살짝 시작할 무렵에 살짝 한번 맛보기로 지역은행들의 그런 게 있었고, 사모 대출 쪽에서 네. 약간 걱정은 되는구나 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다가 뭐 우리 들리는 소식들이야 다 그렇죠. 뭐 서로 편의점 업체들이 진짜 몸집 키우기 나서고 다들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편의점이라도 이렇게 시작했다가 지금 이게 타산이 자꾸 안 맞으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 프랜차이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저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동안 벌었던 돈 아니면 뭐 조금 손해를 보면서 정리했던 돈 저분들이 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런 상황 하에서는 그게 몇 천이 됐건 몇 억이 됐건 결국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결국 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거 말고는 할 게 네, 할게 없는 없잖아요, 할 게 없는 이거 세상이 네, 돼버린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게 참 역설적으로 펀더멘탈리 우리가 느끼는 뭐 잘 돌아가는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저녁에 예전에는 뭐 좀 부어라 마시라도 있는데 이거는 뭐 9시만 되면 썰렁해 뭐 이런 분위기. 선진국 아닌가요, 선진국? 이제 선진국이 우리나라. 선진국이 돼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하에서 야 근데 이게 자는가?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만 볼 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타이밍상 우리 반도체나 뭐 전력 설비 쪽이나 조선 쪽이나 우리가 또 뭐 2차 전지 쪽이나 우리가 기술력과 경쟁력을 방산 쪽이나 할 것 없이 이쪽이 지금 어느 정도 각광을 받을 그런 어떤 전반적인 세상의 흐름이다 보니까 이 와중에 에브리싱 밸리 모든 나라의 정시가 다 같이 가는 와중에 그동안 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우리 거기다가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밀어주겠다고 했으니 이 페이스라면 이거 해넘기기 전에 5천 보겠는데요. 그죠. 코스피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그 최근에 이번 지난주 중에 본 뉴스 중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제일 큰 갑부 있었잖아요. 네, 사이먼 할아버지 네, 네. 퀀트 트레이딩 하는 예. 그 펀드들이 다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대요. 그러니 그러니까 롱숏 트레이딩을 하거나 뭐 파생을 하거나 이랬던 데들은 다 죽어나가고 퀀트 하던 친구들, 네. 매크로 거래하던 친구들, 공매도로 재미 보던 친구들, 밸류에이션 따지던 친구들, 테크니컬리 접근하던 선수들 이제 다 이제 자기가 안 통하는 장이 왔으니까 가야 되는 거죠. 네. 예, 저도 계속 지금 갈까요? 저도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언제까지 이거 패널이라고 전문가라고 불러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방금 유동성 말씀드렸고 두 번째 네, 또 또 하나는 트럼프지. 이거죠 뭐 타코. 다코 트럼프 트럼프. 다코. 예, 이게 또 시장이 믿는 구석 아닙니까? 음. 지금 뭐 여기서 지금 오늘도 하나 들려왔죠. 쿠알라룸푸르에서 룰라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하고 아주 두 사람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악수하는 분위기 좋았어요. 살짝 이제 또 브라질에다가 10%에다 추가 40%, 50% 했던 거 이거 살짝 또 이제 물러설 양상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렇게 물었다네요. 아니 보소나로 전 대통령을 또 기소했다고 거기에 버럭하면서 때렸던 그 추가 관세 아닙니까? 그 문제도 그럼 서로 논의했나요? 했더니만 트럼프 대통령 그 당신들이 물을 사안이 아니다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버렸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양반이죠. 요거는 언제 끝날지 궁금하네요. 캐나다.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과거에 했던. 예,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일본 반도체에다가 한 100% 관세를 때리고 했던 그 시절인데 라디오 연설을 하면서 그거였죠.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긴 연설 가운데 그렇게 해서 뭐 상황이 그래서 관세를 때리긴 하지만 이 관세라는 것은 결국 길게 봤을 때 안 좋다는 부분인데 여기서 진짜 소위 말하는 악마의 편집이 나온 거죠. 관세는 결국 자국 일자리를 없애고 뭐 경제에 해롭고 나쁜 것이다. 그 부분만 딱 해갖고 광고를 때리니까 그것도 지금 월드 시리즈예요. 지금 월드 시리즈가 미국 대 캐나다 게임이 됐잖아요. LA 다저스하고 토론토 블루제이스입니다. 이거 재밌게 됐어요. 이거 이번 월드 시리즈 평소 야구 안 보시던 분들 이번 거는 하이라이트라도 한번 보십시오. 진짜 1, 2차전 벌써 압권이고 그래 되는데 여기서 했으니까 발끈해서 지금 무역 협상 중지해서 아직까지는 여기서는 타코가 아직 안 나왔지만 곧 나올 것 같고 러시아 여기도 어떻게 타코가 될지 궁금해요. 결국 러시아 석유 회사 두 군데다 제재를 하는 순간에 지난주에는 그냥 원유가 주간으로 7%나 뛰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여기도 만만찮은 양반이잖아요. 이 푸틴도 서로 이렇게 누가 더 미친 척 할 수 있을까 해서는 안 밀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주식시장이 믿는 구석은 세게 이제는 관세 얘기는 전혀 시황에서조차 언급이 안 될 정도로. 맞아요. 그다음 나머지 하나 아주 말씀드리죠. 시장이 믿는 구석 이거죠. 요거예요. 예, 페드 풋, 뭐 그리고 트럼프 풋. 우리 시청자분들 이걸 갖고 뭐 더 길게 설명은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즉 페드 풋, 트럼프 풋. 여기저기 침 튀길 일만 있으니까 시장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장 밀리면은 그게 해주겠지. 연준이 또 나서주겠지. 나눠주겠지. 또 뭐 세게 나왔다가 아니 이거 보세요. 3월 초만 하더라도 트럼프 풋 없다. 베센트 왈. 재정 중독된 미국 경제에 디톡스가 필요하다. 해독 과정이 필요하다 해서 와, 저 양반 오 개념 있네. 멋있네. 어디 교수님 같은 얘기를 하려는 했더니 뭐 어디요? 트럼프 바로 나왔잖아요. 우리 연합뉴스도 제목 재밌게 다네요. 뉴욕 증시 살아 해째 트럼프 풋 나왔다. 그러면서 나스닥 12% 폭등. 요 해째 캐째가 이제 트럼프도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 당장 목요일 새벽에 지금 여기서 살짝 이미 운 띄웠던 QT 종료만 해도 요 지금 지준 레벨이 딱 크리스토퍼 월러가 얘기했던 그 레벨입니다.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레벨에 조금 남는 거, 고까지 온 거예요. 여기 정도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면 뭐 영래포는 다 소진됐고 그런 상황이고 또 아주 칼같이 모든 예상치에 0.1%포인트씩 탁탁탁 낮춰서 발표하는 저 신공을 보이면서 결국 티밀하우스는 12월까지도 금리 인하 했으니 이 장이 멈출 수가 없겠습니다. 네. QT 종료한다 그러면 오히려 빠지는 거 아니에요? QT를 계속한다 그래야 경기가 제일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혹시? QT 안 한다 그러면 진짜 뭐가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니야? QE까지 지나간다 그러면 경기가 무너지나? 막 이러면서 거꾸로 생각할 것 강 같은데. 대표님, 네. 이제 저나 강 대표님이나 그런 식으로 뭐 했을 때 선반영했거나 시장이 뭐 해서 그거 하지 않을까 하면 이제 방송 못 나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냥 가야 되는 건가요? 신고가 악재는 넘어갔으니까. 악재는 호재로, 호재는 호재로. 그냥 무조건 호재로. 모든 것이 호재로. 아. 돈빨로 그냥 가겠다는데. 네, 믿어야 되나요? 그냥. 이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토를 다십니까? 아니, 근데 이번 주는 또 너무 많은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어떤 변수들이 나오게 될지 뭐 정상회담도 계속 있고 실적 발표도 계속 연달아 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요. 어떻게 예. 해야 될까요? 이제 그야말로 슈퍼위크죠. 슈퍼위크인데 지금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CNBC 한 주간을 앞두고 어떻게 그걸 하나 했더니만 여기 보세요. 트럼프 to meet China Sea for the first time in second term. 2기 들어서 처음으로. 그런데 여기 trade deal remains elusive입니다. 그러니 CNBC가 보기에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요거에 자꾸 이제 베센트하고 저쪽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어느 정도 실무진의 협상이 됐고 두 정상이 멋있게 사인하고 사진만 찍으면 돼 이런 정도까지 우는 띄웠는데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식이에요. 아직 이 딜은 아직까지도 일루시브하다. 좀 불투명하다.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 얘기 아까 말씀드렸던 캐나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하고 이렇게 하던 그 사진 하나 올리면서 지금 이거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거고. 그럼 이것도 있어요. How to tackle private credits 요거 아직도 바퀴벌레 얘기가 나옵니다. As contagion fears build. 결국 이 전염 될 것인가 하는 이 공포가 조금씩 빌드업되는 와중에 요거 아직은 찝찝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야 사우스코리아의 코스피가 레코드 하이를 갖다가 기록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여기에 보면 우리 아직도 코스피하고 달러원 환율은 CNBC나 마켓워치나 이런 데서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 규모나 역량에 비해서 제대로 우리 한국 지수와 환율이 대접을 못 받는다는 느낌은 받습니다만 모처럼 이렇게 시황에 사우스코리아 스탁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코스피가. 그런 이런 식인데 자 이제 요거는 한번 보시죠. 여러 가지 이제 심지어 이 얘기까지도 막 돌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 이때 6월 30일 날 트럼프 판문점에서 이제 김정은 회동 있었던 그게 벌써 6년 전 얘기네요. 6년도 더 된 얘기인데 뭐 이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러고 있고 이런저런 뭐 종목 토론방이나 뭐 채팅창 같은 데 보면은 판문점에 무슨 뭐 카페 그날 못 간대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식이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벤트들이 펼쳐지면서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지 그야말로 흥미진진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얘기까지 이런 상황까지 발생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미중 정상회담 지금으로서는 코롱 호텔에 그냥 시 주석이 경주 힐튼에는 트럼프 뭐 숙소 그런 식으로 잡혀 있나 보더라고요.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이 수많은 이 CEO들이 오는데 여기서 한번 이제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지도 한번 보고 싶고 실적은 뭐 오늘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만 목요일 날 대박이네요. 목요일 날 쉰 다음에 예순이죠. 61개까지 막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월스트저널은 이렇게까지 씁니다. 지난 주말에 S&P 500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사상 최고치로 이게 스트롱 어닝 여기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실적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가면은 버블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이제 좋게 나오니까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오션, 포스코홀딩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 해서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 주는 진짜 그야말로 흥미진진합니다. 그 와중에 월드시리즈 3차전 결과도 궁금하고요. 야구가 더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야구에 푹 빠져 계신 모습을 좀 보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이슈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한 가운데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오늘 반도체주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KB증권은 올해 4분기 모바일 D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20% 이상 상승하면서 기존 전망치를 크게 상회할 걸로 전망했고요. 내년 DDR5 마진이 HBM3를 상회할 걸로 예상하면서 내년에는 수익성 역전이 나타날 걸로 내다봤습니다. 관련주 살펴보시면 먼저 삼성전자가 오늘 사상 최초로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3.24% 오른 10만 2천 원에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가 4.9% 오르면서 53만 5천 원, 원익홀딩스가 오늘 11%대 강세 보였고 TFE와 한화비전이 각각 8%, 3%대 강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9일 방한하는 가운데 국내 조선소를 방문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오늘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조선소를 방문하게 되면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에 큰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난항에 빠진 관세 협상 타결에도 물꼬를 터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관련주 중에서 먼저 삼성중공업은 한국형 화물창을 장착한 LNG 운반선의 상업 운항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오늘 17%대 급등했습니다. 29,100원에 마감했고요. HD 현대중공업이 5.05% 오르면서 62만 4천원, HD 한국조선해양이 오늘 5%대 강세 보였고 한화오션과 HJ중공업이 각각 3%, 11%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이슈와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기술 패권 경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반도체 자본주의로 방향을 틀었고 이를 발판으로 최근 인텔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반등의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진짜 부활을 위한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텔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의 전략 산업 개입과 그 성과 그리고 남은 과제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은 이제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기업의 지분과 가격 그리고 수요에까지 개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미 전쟁부, 과거 국방부에서 최근 명칭이 바뀌었죠. 이 미 전쟁부는 히토류 기업인 MP 머티리얼스에 9억 달러를 투자해서 약 15%의 지분을 확보했고 이렇게 최대 주주가 된 전쟁부는 향후 10년간 신설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석 전량을 매입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차익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최저가도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8월에는 미국 정부가 인텔에 89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약 10%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산업 정책을 써야 한다면서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7개 핵심 산업에 지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가 최대 주주로 나서면서 인텔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고객 확보도 유리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당시 정부가 20달러 47센트에 매입한 주식의 가격은 현재 2배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히토류와 반도체에 이어 다음은 양자 컴퓨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 그리고 디웨이브 퀀텀을 비롯한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기업당 최소 1,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퀀텀 컴퓨팅과 아톰 컴퓨팅도 협약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의 지분 투자 이후 첫 실적을 발표한 인텔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AI PC 수요 증가로 클라이언트 컴퓨팅 매출이 전년 대비 5% 성장했는데요. 리프탄 CEO는 AI 칩 수요가 내년까지 계속 증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89억 달러, 소프트뱅크가 20억 달러를 투자해 현금 흐름이 개선됐고 엔비디아와의 50억 달러 계약도 연내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월가는 인텔의 진정한 부활의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분석합니다. 먼저 인텔의 3분기 파운드리 매출은 42억 달러로 적자를 지속했는데 이 매출 전액이 인텔의 내부 물량이라서 파운드리의 외부 고객 확보가 부활의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18A 공정의 수율 개선입니다. 경쟁사인 TSMC의 2나노 공정 수율은 이미 60%를 넘어선 반면 인텔의 18A 수율은 10% 수준인 걸로 알려졌는데 인텔은 2027년에야 안정화가 가능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낮은 32달러로 제시됐는데요. 인텔이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진정한 반등에 성공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 정부의 전략 산업 개입과 이를 발판으로 부활을 꿈꾸는 인텔에 대해 분석해봤는데요. 앞으로의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이번 주 세계 외교 시계는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경주 에이펙에 세계 주요 정상들이 참석하는데요. 여기에 젠슨 황, 손정희 등 AI 리더들까지 모이죠. 네, 맞습니다. 빅테크 수장들이 한마디로 트럼프, 시진핑 관세 발언, 그다음에 한미 투자 협상, 이번 주에 기업 실적들까지도 빅테크가 거의 다 나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한 주에 몰려진 진짜 슈퍼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외교 경제 퍼즐을 함께 풀어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에이펙에 앞서서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로 아시아 네네. 순방을 먼저 좀 시작을 했는데 네네. 2기 집권 후에 첫 아시아 순방길이다 보니까 네네. 이게 단순 순방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트럼프 일기 당시에 그때 아세안에 대한 외교를 보면 사실 그렇게 그 중점을 두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아세안 국가들이 사실은 미중 전략 경쟁 내에서 어느 쪽으로 스탠스를 잡아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인을 준 게 사실이고요. 트럼프 집권 2기에도 아세안 쪽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 플러스 3 참석을 하게 될까, 에이펙이 물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전망이 나왔었는데 결국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 그게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분쟁들을 본인이 이제 평화를 이끌었다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자찬하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태국 캄보디아 간 분쟁 이제 해결이 가닥이 완전히 잡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종의 과시 측면도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아세안 10개국만의 회담이 아니잖아요, 정상회담이. 특히 이제 아세안 플러스 3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을 비롯한 우리와 이제 일본이 참여를 하죠.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아세안 국가들한테 이 영향력을 확장을 할 위험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완전히 아세안 중심적으로 외교 방향을 틀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은 해야 된다고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참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이걸 통해서 일본 및 우리와의 그 협력 제스처를 또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근본적으로 기존에 비해서 아세안에 더 많은 중점을 두는 이런 쪽으로 전환했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섣부르지 않나는 생각은 듭니다. 중간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이 일본이랑 이제 거의 딱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제 이쪽 갈지 저쪽 갈지 중간에서 조금 이제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미를 했을 때 지금 8월 말에 방미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더 이상 안미경중에 안주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라고 생각한 메시지는 미국 쪽에서 충분히 이제는 이제 어떤 뜻인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용어로는 인도 태평양이죠. 인도 태평양에서 역시 중국 견제에 대한 핵심 축을 삼는 데 있으면은 삼는다라고 하면 일본 그리고 우리 그리고 호주 이 몇 개 국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 사인이 굉장히 또 반가워할 수가 있죠. 우리 사인에 대해. 그리고 지금 결국 제일 핵심에 와 있는 게 히토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토류랑 그다음에 관세 협정을 네네. 같이 하려고 하는데 자꾸 중국은 대만 얘기를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네네. 히토류 줄 테니까 다른 거 달라 그러는 거가 있을 때 옛날엔 반도체만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자꾸 대만 얘기를 꺼내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대만 문제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한 일주일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이렇게 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 나오는데 난 그럴 거라고 믿지 않는다. 별로 혈투성 없는 것 같다. 기본 이 전제가 미국 군사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 맞서고 싶어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또 동시에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차마 그지 못할 거다. 이런 사인을 던진 거고, 또 혹시라도 그럴 건지 계속 우리가 주시하겠다라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된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사실은 이제 이 자원 무기와 함께 사실은 이 양안 관계 문제도 좀 걸고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쉽게 타협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겠죠.
이 뭐 주말 사이에 사실 미국하고 중국 고위급 회담 통해서 뭔가 점점 더 양국 간의 이 갈등이 약간 톤다운되는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정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실무진들 라인에서 좀 많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좀 미중 네, 정상회담에서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완전 타결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양측의 입장 차들이 워낙 컸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월 이후로 계속 90일씩 연장되어 왔잖아요. 지금 상호 관세에 대한 것들이. 근데 이제 지금 9월 들어서 중국 쪽에서 이제 히토를 하든가 이제 주요 자원 관련해 가지고 통제를 강화하면서 뭐 이대로 합의 못 보면 11월 1일부로 지금 10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까지는 현실화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완전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수면화에서 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양측의 그 공태가 주고받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전략 경쟁이라는 속성은 변하지 않는 거고요.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 특성상 바로 선단의 그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의 형태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양측 다 한쪽에 양보했다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게 갑자기 격화가 돼서 또 극단적으로 양측이 고율의 관세를 상호 주고받는다든지 특정 아니면 원료라든가 아니면 전략 자원에 대한 수출을 완전히 끊어버린다든가 이런 상황 자체는 뭐 그거는 가하는 쪽에도 상당히 타격이 큰 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밀고 당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번 돌아보면 2년 전인 2023년의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당시에는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을 그때 가졌죠. 그러면서 결국은 양측의 경쟁이 너무 이제 시화되지 않도록, 너무 격화되지 않도록 서로 이제 조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뭐 그 정도까지의 상징성은 아니지만 비슷한 아마 사인들이 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냥 휴전 이런 정도로 봐야 될 거고요. 그렇죠. 예, 너무 이제 이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는 그런 정도로 관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될 거는 그렇죠. 어렵지만 그래도 수면에 낮추려면 휴전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네네. 않나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는 관점들 자체가 한쪽은 자기가 그동안 구축해온 세계 질서를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한쪽은 그 세계 질서의 구도를 자기 위주로 지금 바꾸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협력의 그 관성보다는 아무래도 경쟁이라든가 경계의 동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정상회담에 계속 릴레이로 열리게 되는데 첫 순서는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네. 뭐 지금 다카이치 일본 신임 총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보수의 어떤 아이콘들인데,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어떤 동맹 외교가 다시 부활할까요, 이번에? 뭐 부활이라기보다는 뭐 이시바 총리 때도 이미 이 안보와 관련된 동맹 간의 협력이라는 건 그렇게 크게 이상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재확인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 AI라든가 아니면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로봇 이런 데 있어서 이게 군사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중국에 어떻게 보면 캐치업을 저지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이 강조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미일 간에 이제 지금 일본의 앞으로 인도太平양 지역에서 역할 확대도 상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스를 해주는, 다시 말해서 격려를 하고 더 고무를 해주는 이런 조치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실제로 지금 이번에 회담에서 이제 7대 기술 MOU를 맺겠다. 네. 일본이랑 미국이랑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가 방산이나 조선이나 이런 부분은 미국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미 인지되고 있고 시장에서 네네. 그것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시장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세 협상에서도 이거 두 개를 레버리지를 써서 우리가 원하는 건 뺏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일 저런 이제 MOU 맺는 데 있어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역할이라기보다는 지금 미일 간의 MOU 자체가 네. 우리한테는 하나의 이 사례가 될 수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호재인 그냥 사례가 건가요, 될 것 우리한테는? 같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AI라든가 바이오 같은 7대 첨단 기술 미국에서 정한 이거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일본으로부터 받아야 기술적인 지원을 안 받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그 강점을 가지고 얼마만큼 일본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바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이 협력 분야 중에서 일본하고도 지금 조선협력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이 함정 건조 능력, 뭐 민간뿐만 아니라 군함 건조 능력 자체가 뭐 평가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거의 중국하고 지금 수십 대 1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많이는 평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일본하고도 그렇고 우리하고도 그렇고 조선을 비롯한 방산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일본이 뭘 주고 뭘 얻어내는가를 우리도 유심히 봐야 되겠죠. 물론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사례가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아마 우리도 이 협상에 있는 가닥을 잡아가는데 유용한 사례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뭔가 조선에 있어서의 미국의 파트너는 우리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일본이 같이 거론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어떤 파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줄어들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되는데요. 네, 파이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는 걱정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결국은 이게 조선협력이라는 게 상당 부분 이번에 우리가 지금 과거에 조지아에서 봤던 하나 노동자 그 옥녀석도 봤지만은 네. 결과적으로 리스크도 있단 말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이 그러면 다 와서 현지에 공장 지어서 지어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이 협력 업체들이나 이제 수직 계열에서 나머지 부품 업체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를 일본이나 한국에서 생산된 것들을 미국산으로 인정을 해줄 거냐. 이런 부분들 자체에 대해서는 일본하고 어떻게 보면 공동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상당 부분 리스크 테이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이게 파이가 줄어든다라고 우려할 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파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그걸 나눠 가지면 온전히 그럼 미국이 우리한테 줄 건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무조건 저거 다 협력하면 우리한테 다 그 생각은 조금 제가 볼 땐 지나치게 희망적인 사고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일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이걸 3,500억 불 직접 투자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미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율이나 모든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해결 방안.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계기로 모든 게 다 지금 해결된다라고 보기는 이것도 어렵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지금 주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타결된 게 없다라는 입장 아니겠어요. 네.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거의 막바지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어법을 잘 봐야 되는 게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그 의견이 일치했다는 게 아니라 빨리 끝내게 내가 얘기한 조건대로 받아들이라는 압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걸러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 투자 조건이라든가 투자 분야 그리고 이제 $3,500 투자의 형태가 직접적인 현금 투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사실 간격 좁히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시간에 쫓겨가지고 지금 어느 시기까지 타결해야 된다는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쪽에서 빨리 이거를 타결을 짓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급히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JP모건이 기관 고객이 보유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말에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가상자산이 이제 제도권으로 완전하게 편입되는 상징되는 사례가 아닐까 싶네요. 네, 지금 이 주요 가상자산 이슈 스매시파이 백훈종 대표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고유 질문,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기 전에 저희가 코너 시작하면서 이야기 나왔던 JP모건의 움직임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CEO는 아주 옛날부터 비트코인에 굉장히 적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계 금융 거물 아니겠습니까? 이 은행의 적이죠, 비트코인은. 말하자면 은행 시스템을 어느 정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탈중앙 네트워크다 보니까 이 은행의 수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트코인 같은 기술이 달갑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 직원들에게도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을 고객한테 투자를 권유하면은 바로 파이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기도 했었죠. 옛날에 그죠?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의견이 바뀌었어요.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거래하고자 한다면 나는 뭐 막을 생각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물러나고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지 않습니까? 이 ETF는 담보로 받아서 대출을 상품을 또 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나서다가 이제 드디어 그냥 비트코인 현물 자체를 이더리움도 같이 받는다고 해요. 담보물로 받고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연말에 이거를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고 하고요. 결국 시장에 수요가 있다는 거죠.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을 보유하는 고래 투자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장기 보유하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어떤 회사의 대주주처럼 그 회사 대주주들도 주식을 팔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주담대를 일으켜서 현금이 필요할 땐 쓰고 갚고 이런 식으로 하듯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고래 홀더들도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고객들을 놓칠 수 없다. 워낙에 부자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분들 중에.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적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이 먹히지 않으면 무시를 하죠. 근데 무시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자꾸 내가 놓치는 수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런 지금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이제 이번에 폭락하면서 일단 Fear and Greed 인덱스 같은 경우 이제 50 이하로 내려와서 되게 다 공포 쪽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공포 때 사는 게 좋지 않았나요? 일반적으로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항상 그렇죠. 대중이 만약에 공포심에 휩싸여서 팔자 아니면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사는 게 항상 제일 좋은 타이밍이었죠. 그리고 지금 주말 동안에 조금 반등하다가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아침 들어서 다시 11만 5천 불까지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결국 지난 190억 달러 청산 이후로 102K까지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죠. 예. 1억 5천만 원대까지 4천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그럴 때 샀으면은 지금 1억 6천만 원, 1억 6천 5백만 원까지 다시 가격 올라왔는데 단기간이지만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빠질 때는 꼭 70%, 뭐 30%더 빠진다 그러고 뭐 50%더 빠진다 그러고 이런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사긴 되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걸 이제 대놓고 사지 않는 이상은. 보통 이제 나머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차트 그려보면 왠지 이제 바닥 차트 아래쪽에 좀 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좀 사도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뭐 이제 주간으로 보면 이제 폭락할 때도 있고 폭등할 때도 있는데 지금 정도면 어느 레벨 정도라고 보이세요? 이게 비트코인 하나만 보면은 지금 하신 질문에 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같이 봐야 하는 게 결국 이제 돈이 얼마나 풀리고 있냐죠.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큰 동의는 법정화폐가 너무 무분별하게 풀리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같이 봐야지 사실 대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왜냐하면은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들어갔었고 양적 완화도 시행 중이고 지금 이제 G7 국가들 중에 위안화, 중국 위안화가 가장 큰 비중으로 그 화폐 발행량이 늘고 있거든요. 그 다음을 미국이 쫓아가고 있고 그 다음 유로, 그 다음에 일본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이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도 연초 대비 한 20-30% 정도는 올라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전 사이클들 대비로는 상승폭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돈은 풀리고 있고 글로벌 M2는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그것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지금 못 오르고 있다는 거는 뭔가 상승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에 다가올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고 올해는 아직도 기준금리 인하가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고 그리고 양적 축소를 종료하고 양적 완화로 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글로벌 M2의 폭발이 비트코인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는 하나의 큰 촉매제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 연준은 결국 모든 중앙은행들은 다 같은 결로 움직입니다.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어떨 땐 미국이 빨리 가고 어떨 땐 미국이 지금처럼 제일 늦게 가고. 근데 결국 같이 가고요. 그럼 미국이 이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에 지금 이제 동참을 한다면 아마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또 폭발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동성에 더해서 바이낸스 창업자 사면 이슈도 약간의 뭔가 호재가 되는 걸까요? 물론이죠. 이제 자오창펑 CEO에 대한 시각은 저는 좀 이제 양면이 존재를 하는데요. 2023년에 이 바이든 행정부가 자오창펑 CEO와 바이낸스를 기소할 때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이제 자오창펑 CEO도 그래서 스스로 유죄를 인정했고 플리라고 하죠. 유죄 인정을 하면서 형량을 감축받았고 그 덕분에 이제 4개월만 형을 살고 나왔잖아요. 그 후로 이제 미국 비즈니스를 바이낸스가 접었고 자오창펑도 미국에 다시는 못 들어가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면된 건데 이게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은 바이낸스 US라고 하는 미국 기반 바이낸스 거래소가 러시아 자금, 뭐 하마스 자금, 북한 테러 자금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자금 세탁을 했다. 그리고 의심 정황이 가는 이런 트랜잭션 내역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혐의인데 사실 가상자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오는 이런 모든 트랜잭션 내역을 어떻게 일일이 다 관리 감독할 수가 있겠느냐. 거래소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SEC와 CFTC가 서로 막 경쟁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옥죄고 규제하려고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 바이낸스가 1등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그래서 대표로 때려 맞은 격이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너무 과하다라는 지금 그 입장으로 결국 사면을 해준 건데요. 물론 암호화폐 업계에는 당연히 호재입니다. 이제 미국의 암호화폐 친암호화폐적 기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미국에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하면은 물론 이제 규제 영역 안에서 활동을 해야겠지만 규제로 정의되지 못하는 그레이 에리아 그게 항상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너무 신기술이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 뭔가 잘못하면은 전 정부에서는 감옥에 갈 수 있었는데 이번 정부와 또 어쩌면은 다음 정부에서는 그 정도는 눈 감아 줄 수 있다. 충분히 암호화폐 육성 정책으로 갈 수 있다. 기업 친화 정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니까 이제 미국으로 비즈니스들이 리턴해서 들어가고 그러면서 미국이 암호화폐의 이런 진짜 수도 캐피털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법안들이 연초에 이제 제네시스나 기타 법안들이 다 통과가 된 거라고 나왔었는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상원 민주당에서 다시 무슨 논의를 진행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승인된 거 말고 추가적으로 뭔가 논의돼야 되는 상황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상원에서 다시 뭔가 승인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건가요? 지금 3대 법안이 통과된 이후로 네. 진전이 없어요. 이제 상원 통과를 지니어스법은 이제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고 나머지 2개. 그러니까 아직 상원은 통과한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냥 계류돼 있는데 계류돼 상원이 있는 상태예요. 빨리 그걸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계류돼 있어요. 근데 상원이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아젠다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디지털 자산 관련 법들을 통과를 못 시키고 있고요. 제가 여기 아주 예전에 나왔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상원은 원래 경향 자체가 AI, 디지털 자산 이런 혁신 관련된 법안들은 가장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원은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 상원의 특성상 더 이 기단 산업 중심으로 그리고 전통 산업 우대해서 법안들을 먼저 통과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은 통과가 굉장히 난항을 많이 겪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상원 의원 중에 조금 이제 총대를 메고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을 푸시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상원 의원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 길리브랜드라고 하는 의원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라운드 테이블을 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을 만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상원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신티아 러미스 같은 우리 잘 아시는 그 공화당 쪽 의원도 있고 이런 분이 이제 비트코인 비축 법안에 관한 비트코인 액트 오브 2026죠. 그거를 밀어붙이고 있고 이렇게 2분이 사실상 지금 그 총대를 메고 가고 있는 입장이라서 더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힘을 보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가상자산 ETF 승인도 셧다운만 종료되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상자산 ETF들이 지금 92개가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SEC가 이거를 빨리 통과시켜주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많이 돌아왔어요. 사실 8월 달 잭슨홀 미팅 이후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로 이제 돌아설 거라는 그 바람 때문에 볼라틸리티 쉐어스라고 하는 자산운용사가 3배에서 5배 ETF, 레버리지 ETF를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와중에 가상자산 관련 ETF들도 같이 계류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셧다운 때문에 SEC가 뭐 몇 명밖에 일을 못하고 있어서 처리 못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건 물론 맞는데 그 이면에는 지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너무 높아져서 이런 위험 상품군의 ETF들이 막 무분별하게 신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병목이 걸린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것의 2배 추종 ETF도 지금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엄청 많이 거래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토스증권 들어가 보면 상위 10개 종목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런 수요가 높으니까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진짜로 미국에 있는 자산운용사들의 이 말하자면은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배에서 5배 ETF도 지금 신청이 나올 정도로 이 수요가 시장에서는 거셉니다. 그래서 뭐 H바 ETF, 리플 ETF, 이더리움 ETF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가상자산 알트코인들도 지금 ETF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심지어 그 ETF에 2배, 3배 레버리지까지 같이 ETF도 같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SEC가 아무리 셧다운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쉽게 빨리빨리 처리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투기적인 ETF도 계속 발행이 되는 과정이지만 그에 반해서 이자 주는 ETF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킹 되는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을 스테이킹 해놓으면 스테이킹이 이제 예금처럼 넣어놓는 거죠. 그럼 이자 주는 걸 만들어서 그걸 또 이자를 주겠다. 이런 ETF도 같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수요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반신반의하고 있는데요. 네. 라이도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라이도가 고객들의 이더리움을 모아서 대신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스테이킹을 해주고 그렇죠. 대신에 이제 이자를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도라는 회사를 중간에 끼고 ETF를 발행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현행 법상으로는 이 현물 ETF가 이더리움에다가 스테이킹을 넣어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니 라이도에 투자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그러면 라이도는 뭘 하냐? 여기가 이제 ST 이더라는 거를 발행해 주거든요. 말하자면 유동화 증권이에요. 저희가 은행에다 예금을 넣으면 그 예금 담보 대출을 받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내가 안 갚으면 그 예금이 청산되죠. 이제 이런 역할을 라이도가 중간에서 해주고 이더를 받고 ST 이더라는 걸 발행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네크라고 하는 ETF 발행사가 이 ETF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 바네크가 그 ST 이더를 받아서 요걸 가지고 뭔가 또 이제 금융 상품을 만들겠다는 거고 고객 자산 ETF에 투자한 고객 자산이 이 ST 이더의 가격 흐름과 같이 가가지고 이자도 받고 가격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파생 상품의 파생 상품입니다. 네, 위험해 보이네요. 들으면서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수요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수요는 높지 않을 것이다. 투기 세력이 붙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수요는 높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ETF를 잠깐 얘기를 해보면 지난주에 이제 금 같은 경우 급락했을 때 그게 이제 GLD라는 ETF가 청산되거나 마켓 메이킹 하면서 빠졌다라는 레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골드만에서. 근데 그걸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ETF들이 2배짜리, 5배짜리 이런 코인 ETF가 나오면 뭐 굉장히 난해할 것 같은데 이게 시장에 건전하지 오히려 않은 방향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정확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금이요. 제가 말씀드린 잭슨홀 미팅 이후로 마치 밈 주식처럼 움직이고 있다라고 제프리 군드락이라고 하는 그 채권 투자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아니 금은 원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관심을 받은 건 맞아요. 그렇죠. 2022년 러우 전쟁 이후로 중앙은행이 사들이면서 이제 그게 개인과 기관으로까지 번진 건데 최근의 금 움직임을 보면 즉 8월 잭슨홀 미팅 이후 양적 완화가 이제 조만간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바램 안에서 보면은 금에 대한 수요가 너무 폭발을 했어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그 시기에 같이 오른 게 밈 주식들, 오픈도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매출도 안 나고 있는 뭐 친환경 원전 업체 그런 회사 주가 올라가고 그리고 아크 혁신 ETF 또 같이 금하고 같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금 현물 ETF, GLD 같은 게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이 이 투심을 위험자산 선호 심리, 투심을 그냥 다 받아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현물 그 금거래소 앞에서 길게 오픈런을 하고 있는 저 개인 투자자들로의 투심으로까지 번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금도 어느 정도 좀 끝에 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꺾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상승세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게 맞고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좀 이제 진정되고 있죠 실제로도. 그렇죠. 그래서 김포도 빠지고. 예. 근데 위험자산 선호 심리와 투기 심리와 과열 양상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보이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 제일 좋아했던 리플, XRP 같은 경우랑 그다음에 또 트럼프 그 아들들이 하고 있는 솔라나 밀어주고 있다고 계속 이제 루머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알트코인들 뭐 지금 말씀하신 리플과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솔라나가 트럼프 밈코인 그리고 멜라니아 밈코인이 발행된 블록체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훨씬 수혜를 많이 받죠. 나머지 알트코인들 대비해서. 근데 그 밈코인에 대한 그 기대감이 지금 바스스 다 부서졌거든요. 저번에 완전히 막 거의 영났다고 네. 바이낸스도 문제가 생기고 뭐 멜라니아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99.9%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99.9%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가루가 돼 사라질 생각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솔라나는 밈코인에 대한 내러티브 때문에 오른 거라 지금 별로 좋지 않고요. 전망이. 리플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아니면은 이제 스위프트망 대체에 대한 관련된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있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상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좀 안 보이고 좀 떠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이더리움, 리플 이런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약세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 돌아오는 그런 기준금리 인하기에 훨씬 더 위험자산이 뭐냐, 더 급격한 가격 상승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걸로 돈이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솔라나나 이더리움, 리플 같은 대장 알트코인 뭐 메이저 알트코인이라 할게요. 이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지난 1년 동안은 단물을 많이 빨아먹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 네, 더 위험한 거 뭐냐? 알트코인 갈 거면 이 정도는 돼야지. 약간 200배, 300배 이런 거 뭐냐? 지금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가 펼쳐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못하고 거예요. 있다. 그러면 장기 투자하려면 비트코인 같은 걸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네요, 지금은. 근데 아까 앞에서 얘기하다가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지금 담보대출 얘기가 나왔고 ETF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나 기분이 나빠서 비트코인 만들 거야. 이게 처음에 시작이잖아요, 시작은. 그런데 그거를 담보를 놓고 다시 돈을 또 빌려줘요. 그러면 유동성이 더 늘어나요. 오히려 은행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는데 그걸 담보로 또 달러를 대출해주면 시장에는 유동성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담보가 잡을 만한 게 별로 없어서 안 빌려줬는데 은행이 비트코인 잡고 또 빌려주자. 그러면 또 유동성이 또 늘어나고 그럼 비트코인 때문에 또 유동성이 늘어났으니까 또 뭐든지 오르고 에브리띵 랠리 또 가고 뭐 이러는 상황까지 되면 원래 취지랑 어긋난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는 저희가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불 같은 기술도 불이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불 같은 것도 뭐 집을 불태우면 나쁜 거지만 우리 따뜻하게 해주면 좋은 기술이듯이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한 기술들은 다 이 동전의 양면처럼 명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잘못된 방식으로 대출 상품에 쓰이면은 저는 이게 리하이퍼시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분 지급 준비. 금으로 쓰이게 되면은 동일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 같은데 그것만 조심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담보 관리 잘하면 괜찮다. 담보와 대출 금액을 1대1로 1대1로 잘 맞춰서 대출 상품을 출시하면은 그러면은 뭐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도 없을 거고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은행 시스템의 어떤 타락이나 이런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방식대로 유지가 되는 것에서 양쪽이 계속 갈 수 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그 중간에 연동이 되면서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채가 가장 큰 담보물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국가도 미국채를 담보로 빌리고 은행도 금융기관도 다 미국채를 갖고 있다가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리고 하루짜리 오버나이트 론도 담보로 미국채 담보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담보물이 비트코인으로 바뀌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채가 예전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신뢰도 떨어지고 이자율도 높지 않고 기준금리 인하로 또 가고 있으니까 이렇다면은 이제 금융기관들도 그냥 앉아서 내가 수익률을 깎아먹는 행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뭔가 더 하드 에셋 더 안전하고 강한 경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저는 비트코인이 분명히 한 역할을 차지할 것 같은 거예요. 어차피 기준금리 인하가 되고 이자율이 낮아지면은 무이자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니까 게다가 금같이 지금까지 많이 오른 거 말고 아직 업사이드 포텐셜이 한참 더 큰 그리고 디지털로 이제 맞물려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게 이런 금융기관들과 중앙은행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담보물로 쓰이기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포인트 뭘로 잡아볼까요? 뭐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이제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빅 위크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맛보기처럼 좀 박스장을 하면서 간을 좀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진짜 빅 위크를 앞두고 전초전을 볼 것 같습니다. 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